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3월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를 앞두고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대에 안착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갑니다. 오늘 장중 한때 9% 급등한 96,8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며 1,09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당분간 달러가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펼쳤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한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매매 가격 급등과 전세난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공급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올해 해결해야 하는 필수 민생과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제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오는 3월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를 앞두고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월 공매도 금지 해제 조치에 대해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동학개미는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고 있는 미래, 애국 투자자들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허용하고 투자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을 이어가며 전 거래일 대비 2.48% 오른 9만 1,0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장중 한때 9% 급등한 96,8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배당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텔의 핵심 반도체 위탁 생산 기대감과 대만의 지진 발생으로 인한 TSMC 생산 차질 가능성 등 경쟁사들의 악재로 인한 반사이익 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새해 들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 열풍이 이어지며 키움증권에서 지난 5일 하루에만 신규 5만 계좌 넘게 개설됐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8일 하루 동안 신규 계좌가 5만 3,270개가 개설됐습니다. 지난 6일 하루에만 3만 9,780계좌가 개설된 지 사흘 만에 최대 기록을 다시 세운 겁니다. 지난달 신규 계좌 수는 50만 2천 계좌로 월간 기준으로 최대였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4조 652억 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거침없죠. 코스피가 장중에 단숨에 3,260선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고요. 증권가에선 국내 증시가 오를 요인은 충분하다라고 분석하면서도 지나치게 과속 페달을 밟다 보면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김혜영입니다. 예, 코스피 상승 랠리를 둘러싼 장밋빛 전망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유동성 버블 우려는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오랜만에 보여줬어요. 증권가에서는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2% 하락한 3,14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코스피는 고점을 높여 3,266선에서 3,100선을 오고 가며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변동성이 상당히 큰 하루를 보냈는데요. 유례없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기관이 3조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는데 개인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4조 원이 넘는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을 비롯한 시총 상위에 포진한 자동차와 화학, 전자 쪽으로 매기가 쏠렸습니다. 개인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시장 급락을 막는데 오늘도 큰 힘이 된 하루였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과열과 고점 논란에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기업의 호실적 전망 등이 상승 추세를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금은 돈이 확장되는 구간이고 늘어나는 돈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 통로, 이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너무 좋아서 당분간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끌어간다, 기관이 끌어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 위상이 상당합니다. 연초에도 강한 유동성 바탕으로 시장은 견인하고 있는데 오늘도 동학개미 힘이 엄청났죠? 네, 유동성의 힘이 모든 예측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는 개인 투자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동학개미 자금력에 증권가도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이 넘는 주식 쇼핑에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도 70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탁금도 기존에 받던 그런 예탁금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꺾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또한 이 포모 증후군도 확산되면서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이 포모 증후군은 일종의 고립 공포감인데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나만 뒤처질 수 없다며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영향보다는 내 친구가 돈을 벌었다 이게 훨씬 크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돈을 다 벌었다고 하니까 높은 확률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사실 주식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쪽은 다 세금 이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가장 각광받는 재테크 수단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측면인데 우호적 수금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연출이 될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됐고요. 미국 상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블루 웨이브도 실현이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현재 시각 14일이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은 꼭 확인해야 할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가 좀 더 좋아지고 지금은 전기차나 반도체나 다른 기술 진영의 어떤
개선과 성장이 관찰되는 시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기업 포지셔닝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고 다른 국가들의 통화들이 좀 강세고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수급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급에서 업종으로 조금 눈을 돌려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상하원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업종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눈여겨볼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던가요? 네, 기대감을 키우는 업종은 단연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산업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요. 블루웨이브가 달성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긍정적인 뉴스에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 또 파리기후 협약 복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시장을 두고선 이제 예측이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그래도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다고 하던가요? 네, 이제는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종별로 순환매가 한 번씩 이루어진 시장이죠. 이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를 위한 요건은 바로 실적이 꼽히는데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새로운 성장 산업을 더해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기대감만으로 중소형주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되는 흐름이었다면 올해는 철저하게 실적이나 어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라고들 하죠. 유동성의 힘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국내 증시를 달굴 호재, 유망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며 1,090원대 진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분간 달러가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쓸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달러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원 30전 오른 1,097원 3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강달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약세로 전환할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외환시장을 상고하저로 전망하며 상반기 달러가 작년 연말의 낙폭을 반납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하반기에 들어 소폭 하락 후 횡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준에서 장기금리 상승을 용인하겠다,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라고 포문 여는 걸 이제 또 도와주면서까지 금리 상승이나 달러 강세를 좀 용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경제 성장 우위가 올해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달러 자산을 매입을 해야겠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거다라고. 최근 급등한 미국채의 금리 상승이 향후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상반기 구체화될 경우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이러한 얘기들이 조금 더 다시 이제 가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달러 다시 조금 약세 쪽으로 좀 전환하죠. 최소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은 이번 주 환율 예상 범위를 1,085원에서 1,1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해 연간 주택 매매 총액이 3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 가격의 합계는 360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 총액이 282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연립 다세대 35조 4천억 원, 단독 다가구 43조 2천억 원의 순이었습니다. 직방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주택 매매 시장의 거래 성장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리딩뱅크 라이벌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간의 경쟁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높은 신뢰도를 무기로 두 은행이 앞다퉈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자산 관리 기업 한국 디지털 에셋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해치랩스, 해시드, 국민은행이 투자를 통해 설립한 회사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은행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신한은행도 최근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 자산 보관 관리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을 외부 해킹, 횡령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두 은행이 앞다퉈 관련 사업에 진출한 이유는 최근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래 고객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하는 데 있어 은행의 신뢰도와 보관 관리 능력이 강점으로 발휘될 것이라는 전망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는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특근법이 시행되면 관리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통화감독청이 지난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들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했고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 DBS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해킹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맡아주는 가상자산 관리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거래 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오늘 13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주택중개 시 매도인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또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 서류 양식을 전국 공인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적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규칙도 추가됩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부부 중 고령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에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초기에만 유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리해지는 부부 공동 명의의 공제 기준을 변경키로 한 겁니다. 바뀐 종부세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지분율이 50대 50인 경우 개인이 직접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중 좀 더 나이가 많거나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스스로 지정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지분율이 50대 50이 아닌 경우는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시행령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주택자로 신고했을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고 효과가 지속됩니다. 일정 시점에 1주택자로 신청했다면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과세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아도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0대와 50대는 은퇴 뒤 자녀 교육과 결혼에 평균 2억 원 가까운 목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퇴직급여는 1억 원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40, 50대는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 평균 6,989만 원, 자녀 결혼 비용은 평균 1억 194만 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4050 세대가 예상하는 퇴직급여는 평균 9,466만 원으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대기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평균 227만 원, 1인 평균 13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화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구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탄소를 줄이는 기후테크에 본격 나서고 있죠. 지난번에 아마존 CEO 베이조스 회장이 약 11조 원을 기후변화에 맞서는 기금으로 내놓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테크 기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베이조스 회장이 내놓은 기금이 엄청났어요. 11조 원.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돈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이었죠. 베이조스 회장이 약
기후변화 기금 중에 2조 2천억 원을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베지스 회장의 투자 대상은 스타트업 5곳으로 전기모터 기업인 턴타이드와 콘크리트 기업인 카본큐어, 전기차를 만드는 리비안과 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레드우드, 그리고 탄소 배출 모니터링 기업인 파차마 등이었습니다. 예. 이 5기업들은 모두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후테크란 탄소를 줄여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솔린이라든가 경유차를 대체하는 전기나 수소 모빌리티 기업, 또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축산업을 대신하는 대체육 기업,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 등이 대표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5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는 자리에서 베조스 회장은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제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분이 근데 세계 부호 1위에서는 요번에 밀리긴 했어요. 2위로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분도 작은 돈이 아닌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진 이제 커진 이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기후 투자를 하게 된 게 코로나19에 문제가 있다라고 꼽고 있어요. 예. 코로나로 산업 생산이 줄고 이동 제한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공기는 깨끗해졌거든요. 네. 이제 이런 현상을 갖다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도 노력을 하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기후변화를 늦추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다른 때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 컨설팅 업체죠. 프라이스 워터쿠퍼스의 발표에 의하면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2013년에 4,120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 17조 7,100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예. 셀렌 헤이베이어 프리어스 워터쿠퍼스 영국 글로벌 리더는 기후테크는 2020년대 벤처 투자의 새로운 개척지라고 말하면서 스타트업이 제시하는 기후변화 해법을 지원하며 돈도 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가장 많은 돈이 투자금이 몰리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몰립니까? 이제 가장 많은 그 투자금을 갖다가 이제 받은 곳이 전기차, 또 공유 전동 킥보드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기업들이에요. 이들 기업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투자액의 63%를 가져갔습니다. 이 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세계 1위 공유 킥보드 업체 라임의 기업 가치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약 5,510억 원으로 인정받을 만큼 투자사들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이제 농식품 분야에서 소고기를 대체하는 대체육의 기업이죠. 미국 임파서블 푸드는 콩 등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 맛을 내는 다짐육을 만드는데 기업 가치가 4조 4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투자가들의 인기 기업이기도 합니다.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작물을 만들어낸 인디고 에그리컬처는 2020년에 5,500억 원의 투자 기금을 추가로 받았을 정도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저쪽.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스타트업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제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이제 태동기 정도라고 보시면 그게 맞죠. 그러나 이제 일부 기업은 기업 공개를 준비 중에 있고요. 투자 유치 단계에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지구인 컴퍼니 회사로 곡물을 활용한 대체육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린랩스 회사는 농업 관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농가에다 스마트팜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생산하는 슈퍼빈 회사는 투자 유치에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예. 또 2016년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한 진공 단열 포장재 제조사 에임트는 코로나19 호황을 계기로 기업 공개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2022년까지 그린리들 유망 기업으로 총 100개 회사를 선정을 해서 육성하는 등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인데요. 청정 대기 분야, 자원순야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환경보호 및 보존 분야, 그린 IT 분야, 탄소 저감 분야, 첨단 수조 녹색 기술 초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최대 3년 동안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탄소 넷제로를 여는 오션블루 기업이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잘 발전을 해서 유세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드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